안녕하세요,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 한 번이라도 마음 편히 살았던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고단한 세월이었어요. 특히 결혼한 뒤로는 시모의 시집살이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었죠. 바보처럼 한 번 대들 생각도 못하고 꼭 참기만 했는데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결국엔 다 뒤집어 엎고 속 시원하게 복수까지 해줬네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며느리들에게 제 글이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떠올리면 늘 두 분이 싸우던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서로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시간보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비난하는 시간이 더 길었죠. 다툼의 원인은 늘 똑같았어요. 바로 아버지의 술 문제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가 싶을 만큼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애주가였거든요. 반면 엄마는 술은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었고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불쾌하다? 그럼 엄마는 대번에 사납게 소리쳤어요. 또 술 처먹고 들어왔어? 어떻게 술을 안 먹는 날이 없어? 애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내가 뭘? 술이 맛있어서 먹는 줄 알아? 밖에서 개 같은 꼴 당하면서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핑계도 좋다. 누가 보면 한 달에 뭐 수백만 원은 갖다 주는 줄 알겠어. 꼴당 80만 원 갖다 주면서. 이 옆에 내가 진짜 한 애 같은 남편은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야, 그러는 넌 나가서 10원 한 장 벌어온 적 있냐?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고 애나 키우는 게 전부면서. 뭐? 편하게 살림하고 애나 키워?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주짓. 당신이 먹는 밥, 당신이 매일 입는 새 옷은 뭐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아? 부모님의 언성이 높아질 때면 저는 늘 방 한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달려나가 말려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거든요. 방문 틈 사이로 날카로운 고성과 욕설이 들릴 때마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었었고요. 온몸을 덜덜 떨면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죠. 때로는 엄마가 아예 집을 나가 며칠씩 돌아오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면 아버지는 여발한 듯이 더욱더 술에 쩔어 지냈죠. 제 밥조차 챙겨주지 않아서 7살 적부터 혼자 생라면을 부숴 먹거나 과자로 배를 채우곤 했네요. 그렇게 늘 아슬아슬 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다 보니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소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 뒤로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고요. 결국 제가 12살 때쯤 이혼하셨죠. 그런데 부모님의 이혼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도 엄마도 저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아버지에겐 이미 외도 중이던 다른 여자가 있었고요. 그 여자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즉, 아버지는 제 핏줄인 어린 딸보다 그 여자를 선택한 거였죠. 결국 저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됐어요. 엄마는 미안하다고 나중에 형편이 피면 꼭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이미 제 작은 가슴은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그런 저를 품어준 건 오직 할머니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 제가 불쌍했던 걸까요? 툭하면 저를 끌어안고 가여운 우리 강아지 하며 혀를 차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지 말라고 괜히 할머니의 허리를 밀어내곤 했지만 사실은 그 따뜻한 품이 마냥 싫지만은 않았죠.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저를 맡기면서 최소한의 양육비나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요.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로 이른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좌판을 폈어요. 각종 채소와 나물부터 싸구려 비누나 화장수까지 팔 수 있는 건 뭐든 다 파셨죠.
여름엔 뙤약볕 아래서, 겨울엔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할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네요. 그런 와중에도 제 도시락은 꼬박꼬박 챙겨주셨어요. 물론 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 반찬은 별게 없었어요. 쉬어 빠진 김치에 콩자반, 멸치조림 같은 게 대부분이었죠. 어린 마음에 철없이 반찬 투정을 부리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저를 버릇없다고 혼내기는커녕 미안해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가 잘못했다. 내일은 꼭 계란이라도 하나 부쳐서 넣어줄 테니까 그만 마음 풀어. 응? 계란 싫어. 나도 소시지랑 돈가스 먹고 싶어. 우리 반 반장이 맨날 소시지랑 돈가스 싸워선 자랑한단 말이야. 다른 애들은 다 나눠주면서 난 한 입도 안 주고 나더러 부모도 없는 고아의 거지래. 당시 저는 대도시에서 전학 온 데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걸 할머니에겐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서러운 마음에 결국 울면서 털어놨고요. 할머니는 절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평소처럼 학교로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었는데요. 웬걸 그 비싼 소시지 볶음에 돈가스와 달걀말이 그리고 소고기 장조림까지 반찬이 그야말로 초호화더군요. 제 도시락을 본 아이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어요. 아, 한지원 너 웬일이냐? 맨날 김치만 싸우던 애가? 지연아, 나 돈가스 한 입만 먹어도 돼? 난 장조림. 나 떡갈비 싸왔는데 하나 바꿔 먹을래? 나도 소시지 하나만 주라. 그날 저는 저를 괴롭히던 반장을 제치고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애가 되었어요. 도시락 반찬은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여전히 호화스러웠죠. 할머니가 제 도시락 때문에 시집 올 때 할머니의 엄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주신 반지를 팔았다는 건 아주 나중에야 알았네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랐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전 진작에 엇나가 밑바닥 인생을 살았거나 그도 아니면 죽어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살게 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든든하던 제 버팀목이 제 고등학교 졸업식 한 달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동네 병원에서는 처음에 폐렴이라고 했는데요. 치료를 받아도 도무지 차도가 없어서 큰 병원에 가 다시 검사를 받으니 이미 폐암 말기였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자신의 몸 걱정보다는 제 걱정을 더 많이 하셨죠. 우리 강아지 이 할미 없으면 어째? 밥은 어떻게 챙겨 먹고 학교는 어찌 다녀? 커서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는 것까진 봐야 이 할미가 눈을 감는데. 그럼 그때까지 안 죽으면 되잖아. 할머니 이대로 죽으면 안 돼. 할머니까지 나 버리고 가면 절대 가만 안 둬? 평생 미워할 거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우리 강아지 할머니 없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지. 어? 싫어, 몰라. 할머니 없이 나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도 많이 무서웠을 텐데 철없던 저는 그런 할머니를 위로하긴커녕 나 버리고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떼만 썼어요. 그뿐인가요? 이대로 그냥 죽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협박까지 했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그런 저를 나무라긴커녕 가엾게만 여기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끝내 세상을 떠나셨죠. 처음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삐 소리가 나면서 할머니의 몸에 붙어있던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던 순간에도, 의사 선생님의 사망 선고를 들은 순간에도 그냥 멍하니 망가진 인형처럼 넋을 놓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저를 할머니에게서 떼어내려 하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떨어지지 않겠다고 몸부림쳤고요. 입을 틀어막고 울부짖는 것도 부족해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엉엉 울었죠. 싫어! 난 우리 할머니 이렇게 못 보내. 할머니 눈 떠! 가지 마! 나랑 약속했잖아.
나 시집 가서 손 좀 보여줄 때까지 살겠다고. 할머니 나 안 버리겠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어떡해. 할머니. 손녀분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할머님도 마음 편히 못 떠나세요. 그러니까 가지 마. 가지 말라고 할머니. 나 두고 가지 마. 나 할머니 없인 못 살아. 죽음이 갈라놓은 이별만큼 끔찍한 게 또 있을까요? 눈물 범벅인 얼굴을 천에 묻고 아무리 울어도 할머니는 끝내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 거친 손, 그 따뜻한 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자 그제야 진짜 고아가 됐구나 실감이 나더군요.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단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그 허망함과 상실감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할머니의 장례식장은 썰렁했어요. 마을 어르신 몇 분과 친척 어르신들,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아버지가 전부였죠. 아버진 재혼한 여자랑 함께 왔는데요. 전 그 여자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그 여자랑 아버지를 욕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그 상간녀 때문에 절 버렸다고요. 어쨌든 검정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무표정하게 선 그 여자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귀찮기라도 한다는 듯 연신 시계를 힐끔거렸어요. 그뿐인가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대놓고 흘끼듯 쳐다보더군요. 눈빛 하나, 몸집 하나에서조차 그 여자가 저를 얼마나 불편하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옆에 선 아버지 역시 마치 애물단지를 만난 사람처럼 제게 잘 지냈냐? 한마디 던진 게 전부였고요. 제가 아무 말도 없자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담배만 피워대더군요. 장례가 끝난 뒤 아버지는 조용히 절 불렀어요. 지원아, 그동안 애비가 너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한번 보러 오지도 못해서 많이 서운했지? 애비가 미안하다. 처음엔 그렇게 서두를 열기에 저는 아버지가 이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용서라도 구하는 건가 했는데요. 그럼 그렇지, 이어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근데 애비가 형편이 영 여의치가 않아서 말이다.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뭐 혼자서도 살 수 있지 않겠냐? 이 돈으로 어디든 너 살고 싶은 데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안엔 집은커녕 작은 새빵 하나 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가 들어있었죠. 그 순간 눈앞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분노인지 모멸감인지 아니면 절망인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앞이 핑 돌더군요. 제가 가긴 어딜 가요? 저 할머니 집에서 계속 살 거예요. 그 집은 처분할 거다. 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 그리고 거긴 네 고향도 뭣도 아닌데 거기서 뭘 하겠다고? 젊은 애가. 서울이든 어디든 큰 도시로 가야 먹고 살지. 멋대로 할머니 집을 처분하겠다는 말에 기어이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래서 손으로 테이블을 쾅 내려치면서 소리쳤죠. 아버지가 뭔데 할머니 집을 멋대로 팔아요? 하, 고향도 뭣도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날 그 집에 내다버린 순간부터 그 집은 제 집이었고 고향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뭔데 그 집을 팔겠대요? 내 집이에요. 할머니랑 살던 내 집이라고! 아니 이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애비 앞에서 이렇게 희까닥해선 따지고 되는 게 아주 지혜미랑 판박이네. 네 집은 무슨 네 집이야? 우리 어머니 집인데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자식인 내 집이지. 됐고 이번 주 안으로 집 비우고 어디든 떠나. 알겠냐? 거친 노성과 함께 아버지가 제게 돈봉투를 던졌어요. 법에 대해선 아는 게 전혀 없었지만 할머니의 재산이 손녀인 저보다 자식인 아버지에게 더 우선된다는 걸 모를 만큼 어수룩하진 않았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제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평생 자식 노릇은 하지도 않던 아버지가 그 집을 거저먹는다는 현실이 너무나 뼈아팠어요. 너무나 서럽고 가슴 아팠죠.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죽어도 싫었어요. 우는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았죠.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처럼 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저는 이새를 악물며 아버지가 던져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대로 나가버리면 스스로가 패배자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기어이 입을 열어 아버지에게 말했죠. 이 돈 치사하고 더럽지만 받을게요. 왜냐면 저한텐 이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받을 자격은 있으니까. 나 그래도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오늘부로 아버진 더 이상 제 아버지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세월 앞에선 장사 없으니까 아버지도 앞으로 할머니처럼 병에 걸릴 거고 늙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날이 분명 올 거예요. 그때 그 상간녀가 아버지 뒤치다거리를 해줄 것 같아요? 뭐야? 너 지금 너희 애비 저주하는 거냐? 네, 이건 제 저주예요. 반드시 실현돼. 그때 돼서 제 얼굴 볼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전 늙고 병든 당신을 책임질 이유도 의무도 없으니까. 너 거기 안 서! 흥분한 아버지가 저를 불러 세웠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19살에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준 돈으로는 서울에서 단칸방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요. 결국 고시원으로 들어갔죠. 저도 또래 애들처럼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그건 사치였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이라 당장 일자리부터 알아봤는데요. 자격증도 뭣도 없는 저였지만 젊음이 무기라고 다행히 작은 제조회사에 격리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첫 서울살이에 첫 사회생활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간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서일까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만 하더군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온 지 반년쯤 됐을까요? 갑자기 고시원 사장님이 제 방문을 두드리면서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일까 의아해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웬걸 엄마더군요. 뒤늦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친척들에게 제가 있는 곳을 수소문해 연락해 온 거였어요. 지원아, 엄마야.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긴 들었다. 어떻게 지내? 그걸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끊어요.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 엄마에게도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리 없었어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려는데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다급하게 소리치더군요. 시원아, 잠깐만.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줘. 제발.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큰 잘못했는지 알아. 용서 같은 거 바라는 거 아니야.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얼마나 컸는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엄마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저는 그 주 주말 한 카페에서 엄마를 만났는데요. 그렇게 힘들지도 외롭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얼굴을 보니 왈칵 눈물부터 나더군요. 엄마 역시 그런 절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미안하다, 지원아. 엄마가 그때 그렇게 떠나버려서. 근데 엄마 그 이후로 한 번도 마음 편한 적 없었어. 너희 아버지가 미운 거였지 네가 미운 게 아니었으니까. 계속 네가 눈에 밟혀서 많이 힘들었어. 저를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던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원아, 너만 괜찮으면 엄마랑 같이 살자. 응? 너희 아버지가 너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냈다는 이야긴 들었어. 그게 인간이니? 사람이야? 그래도 너한텐 아직 엄마가 있잖아. 천의 고아도 아닌데 네가 고시원에서 왜 그러고 살아야 돼? 엄마의 말에 혹한 게 사실이었어요. 엄마가 떠난 뒤로 아닌 척했지만 늘 엄마의 애정에 굶주려 있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진 엄마의 충격적인 말에 제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내렸어요. 실은 엄마 재작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어. 작게 자기 사업하는 사람인데 성실하고 점잖은 사람이야. 지원이 네 얘기도 했어. 괜찮대. 너 데려오래. 엄마가 재혼을 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뭐? 엄마 재혼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치만 지원아, 엄마 마음 한구석에 늘 너를... 일순 배신감이 끌어올랐어요. 저는 엄마를 거칠게 밀쳐내고 소리쳤죠. 웃기지 마. 마음 한구석에 내가 있었다고?
그럼 왜 지금이야? 할머니 살아계실 땐 단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찾아온 거냐고. 지원아, 엄마도 그동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는 너희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몰랐어. 알았으면 절대 너 그냥 안 뒀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식 듣자마자 찾아온 거라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고? 그 남자 만나는데 내가 걸림돌 되니까 계속 모른 척했던 거 아니고? 엄마가 다른 남자와 새 가정을 꾸렸더니 속이 뒤집혔어요. 자식 버리고 상간녀와 살림 차린 아버지나 엄마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죠.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밀려왔던 그리움, 원망, 기대, 그 복잡한 감정들이 죄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던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죠. 엄마, 재혼한 그 사람 자기 사업한다고? 그럼 부자겠네? 뭐 형편은 괜찮지. 만약 그 남자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저냥 먹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과연 엄마가 날 찾아왔을까? 지원아, 엄마는... 아니 뭐야? 불쌍한 딸님이 이용해서 그 남자 앞에서 좋은 엄마 코스프레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버린 딸 이제사 그 남자 돈으로 구제해 주려는 거냐고. 그럼 엄마는 죄책감도 덜고 그 남자한테는 잘 보일 테고 일석이조네? 저는 일부러 더 위약을 떨었어요. 엄마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제어가 되질 않더군요. 엄마는 충격으로 덜덜 떨면서 제대로 된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간신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술을 열었죠. 아니야, 지원아,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저 겁이 났어. 네 앞에 설 용기가 없었어. 너무 늦은 거 알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은 거 알아? 그래, 맞아. 엄마 말대로 늦었어. 너무 늦었고 돌이킬 수도 없어. 난 이미 엄마 없는 세상을 살아왔고 이제 더는 당신이 필요 없어. 이제 와서 다른 남자 돈으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엄마 노릇하겠다고? 웃기지 마. 미안하지만 난 그런 엄마 필요 없어. 나한테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카페를 나섰어요. 이후 엄마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결코 받지 않았죠. 그렇게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 같은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황량한 사막 같던 제 삶에 언젠가부터 한 남자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제가 다니던 회사의 직속 상사였는데요. 저보다 6살 연상에 일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어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역시 제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일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서 퍽 예뻐했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컸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의 사소한 칭찬 하나에도 기뻤어요. 더욱더 인정받고 싶었고 더욱더 잘하고 싶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 그 사람 실망시키지 말자. 자연스레 그 사람과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단둘이 야근을 하거나 외근을 함께 나가는 일이 늘어났고요. 상사에 대한 동경과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은 어느새 사랑으로 발전해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저도 웃음이 나고 그 사람이 피곤해 보이면 저도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게 점점 더 신경을 쓰고 챙겨주기 시작했거든요. 회식 자리에서도 자연스레 자기 옆자리를 내주고요. 때로는 퇴근길에 집까지 데려다주기도 했죠. 그래도 좋아한다, 사귀자 뭐 딱히 말은 없었는데요. 어느 날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나서 둘이서 늦은 저녁을 먹게 됐는데요. 밥을 다 먹고 나오는 길 그 사람이 말없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멈춰섰고 그 사람은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그 사람과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밤을 보내게 됐고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됐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난생 처음 세상에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내 하루를 궁금해하고 나를 기다려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2년쯤 사귀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바랬어요. 부모님과 다르게 살고 싶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늘 그렇듯 이번에도 인생은 저를 배신했죠. 그 사람은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컸는데요. 그 사람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도 못 나온 고졸에 이혼가정 출신이라는 게 컸죠. 그래도 어찌저찌 결혼 허락은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식을 준비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당연히 결혼식에 부모님을 부를 생각이 없었어요. 할머니 외엔 제게 진짜 가족은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그걸 이해해 줬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뭐? 결혼식에 부모를 안 불러? 이혼가정 출신이라는 걸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너 미쳤니? 어머님, 그치만 저 부모님하고 왕래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두 분 다 이미 각자 가정을 꾸리셔서 그건 네 사정이고 내 아들이 너처럼 난잡한 가정 출신인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마땅찮아 죽겠는데 그걸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거니? 너 아주 날 망신 주기로 작정한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든 혼주 자리에 네 부모 앉혀놔. 안 그럼 이 결혼 난 절대 허락 못하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단호함 앞에서 저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곧 죽어도 아버지만큼은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손에 푼돈을 쥐어주면서 너 알아서 살라고 말하던 그 남자를 어떻게 제 결혼식에 초대하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싫었죠. 결국 저는 외가 쪽 친척 어르신을 통해 엄마에게만 연락했고요. 다행히 엄마는 흔쾌히 제 결혼식에 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또 상견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식 전에 예비 시어머니와 그 사람, 그리고 저와 저희 엄마까지 넷이서 밥 한 끼 먹기로 했는데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참 불편하면서도 난감하더군요. 무엇보다 고역이었던 건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 앞에서 너무 대놓고 저를 하대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인사와 덕담 몇 마디가 오갔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뿐이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금세 본색을 드러냈어요. 발단은 제가 젓가락질을 하다가 음식을 흘리면서 시작됐죠.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여발한 듯이 혀를 차더군요. 지연아, 넌 나이가 몇인데 젓가락질도 똑바로 못하니? 보기 흉하게? 아, 죄송합니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안 그래요, 사부인? 지원이 어릴 때부터 지 할머니 손에 컸다면서요. 지원이 교육에 많이 신경을 못 쓰신 게 속상하시겠어요. 말투는 나긋나긋했지만 저와 엄마를 동시에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역시 느꼈는지 표정이 굳더군요. 하지만 이내 엄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지원이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도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가르칠 게 한두 개여야 말이죠. 뭐 요즘 세상에 대학 못 나온 건 그렇다 쳐요. 여자가 가방끈 길어봤자 쓸데도 없으니. 그치만 기본적인 집안 살림은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저번에 저희 집에서 설거지 한번 시켜봤는데 이건 뭐 7살 꼬마애도 아니고 소꿉장난하는 것 같더군요. 과일 좀 깎아보라 시켜도 버리는 게 반이고요. 엄마는 파르르 떨면서도 그저 말없이 웃어 넘기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날 자리가 마무리되고 집에 가기 전 저를 따로 부르더니 그러더군요. 지원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엄만 안 했으면 좋겠다. 너희 시엄마 될 사람이 널 그렇게 무시하는데.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러웠어요. 엄마 앞에서 여발한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엄마 없이도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으니까요. 억울한 감정에 괜히 엄마 앞에서 목소리만 높였죠.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
이제 와서 엄마 노릇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지연아, 엄만 그게 아니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집에 시집을 가나 싶어서. 내가 부족한 게 왜 없어? 난 부모 없는 고 하나 다름없고 대학도 못 나왔는데 내가 어머님 앞에서 무시당하는 거 따지고 보면 다 엄마 때문이야. 어머님 말처럼 엄마가 어릴 때 나 가르치기로 해서 뭘 했어? 방치하다 버렸잖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잖아. 지연아, 엄마는 됐으니까 더는 입 대지 말고 결혼식이나 얌전히 앉아있다 가. 이제 와서 엄마가 내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 살게. 상관하지 마. 애초에 어머님 아니었으면 엄마 내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았을 거야. 저는 그렇게 엄마의 손을 뿌리친 채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끝내 고개를 돌아보지 않았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렀죠. 아직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나요. 예식장 맨 앞줄, 혼주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엄마를 보았을 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저릿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억지로 삼키며 저는 최대한 무표정한 얼굴로 엄마를 외면했죠. 괜히 울기라도 하면 그동안 애써 다져온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엄마와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새로 꾸린 가정이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 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고단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였어요. 시어머니가 합가를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는데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하녀처럼 대했어요. 모든 집안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다 제가 해야 했고요. 시어머니의 목욕 시중까지 들어야 했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배고픔이었어요. 제가 밥상을 차리고 나면 밥 퍼담는 건 꼭 시어머니가 하셨는데요. 문제는 제 밥그릇엔 채 반의 반도 안 되는 밥을 퍼주셨다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일어나면 본인이 갖다 주겠다 말만 하시곤 남편과 본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으셨죠. 맞아요. 눈치껏 더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뿐인가요? 삼시세끼 식사 외엔 다른 군것질은 일체 못하게 하셨어요. 과일을 사와도 딱 본인이랑 남편 먹을 만치만 사와선 저 모르게 깎아 먹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걸로 그러니 참 서럽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겠어. 나랑 둘이 살 때 먹던 게 버릇이 돼 그런 거지. 밥도 당신이 더 퍼서 먹으면 되잖아. 내가 일어나면 어머님이 자기가 퍼주겠다고 하잖아. 그래놓곤 다 먹을 때까진 절대 안 퍼주잖아. 그게 무슨 뜻이겠어? 그냥 잊어버리신 거지 뭐. 뭘 그렇게 곡해해서 해석해. 내가 곡해하는 거라고? 어제 포도 사온 것만 해도 그래. 딱 한 송이만 사와선 나 씻는 사이 당신한테만 줬지? 그냥 타이밍이 그랬던 거지. 진짜 왜 그래 여보. 나 안 그래도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꼭 힘들게 해야겠어? 결혼 전엔 세상 사랑꾼이었던 사람이 결혼하니 그런 효자가 또 없더군요. 남편은 남의 편이란 말이 딱이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에선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는데요. 그쯤에 하필이면 딸애가 생겼어요. 죽어도 딸한테만큼은 절대로 이혼 가정이라는 제 팔자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묵묵히 참고 살기로 했죠. 어느 집이나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산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딸아이가 유치원 들어갈 무렵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거였죠. 그래도 처음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로 이직할 수 있다면서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던 걸까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더는 이력서를 넣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알바나 막노동 같은 다른 돈벌이를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작은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술만 마셨죠. 밤이면 술 냄새를 풍기며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남편을 보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저번에 이력서 넣었다며 그건 어떻게 됐어? 그러나 남편은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남편을 향해 입을 열었죠. 여보, 저번에 이력서 넣은 거 어떻게 됐냐니까? 당장 다음 달 쌀 살 돈도 없는데 새별이 소풍비도 이번 주까지 내야... 그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절 향해 술병을 집어던졌어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피했지만 술병은 벽에 부딪히면서 산산이 부서졌고요.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머리를 감싸쥐었죠. 아이, 그만 좀 닥달해! 말 없으면 떨어졌구나 생각하면 되지. 넌 머리가 없냐? 아니면 일부러 사람 열받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면 되잖아. 왜 사람 말을 무시하는데? 그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면 어떡해? 큰일 날 뻔했잖아. 맞았어? 안 맞았으면 됐지 뭐가 문제인데. 됐으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말고 꺼져. 알았어? 폭력적인 남편의 모습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새 잠들어 있던 어린 딸이 벌벌 떨며 울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런 딸을 끌어안고 도망치듯 베란다로 나갔어요. 문득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어찌나 참담하던지요. 그런데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쯧쯧 혀를 차면서 저를 탓하더군요. 우리 영준이가 왜 회사에서 잘렸는데? 다 니년 사나운 팔자에 엮여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눈치껏 숨죽이고 있어야지. 어디 주제를 모르고 하늘 같은 서방한테 언성을 높여? 되도 않는 트집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어머님, 지금 저희가 회사 잘린 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애초에 너 같은 년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 영준이랑 결혼하고 싶다던 여자가 한 트럭이었어. 걔 중에 아무나 친정 든든한 애로 골라 잡았어봐. 지금쯤 벌써 도와주고도 남았지.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참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마냥 남편과 시어머니만 원망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딸애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고 매 끼니 입에 뭐라도 넣어줘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부랴부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임신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아줌마를 써줄 회사는 많지 않았어요. 결국 서비스직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때마침 전에 알던 언니가 자기 동네에 김밥집을 연다는 거예요. 요즘 알바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잠깐만이라도 와서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여자가 무슨 바깥 일이냐고 질색하던 남편도 이 사정이 사정인 만큼 못 본 채 해주더군요. 처음엔 오전에만 일하기로 했는데요. 손이 부족하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결국 오후 시간까지 내리 일하게 됐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계속됐지만 생각만큼 힘들진 않았어요. 아니, 힘들긴 힘들었는데요. 그만큼 숨통도 트였다고나 할까요?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종종거리는 것보다는 가게로 나와 일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돌아온 저를 기다리는 건 엉망인 집안과 방치된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하긴커녕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요. 딸애도 그냥 혼자 놀게 내버려뒀죠. 특히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 일쑤였어요. 여자가 뭘 이렇게 늦게까지 싸돌아다녀? 집안 꼴이 대체 이게 뭐냐? 어머님, 저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아니잖아요. 일하고 왔다고요. 참나, 김밥 몇 줄 말고 돈 몇 푼 버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아이, 됐으니까 얼른 밥이나 차려. 배고파 죽겠다. 항의해봐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든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돈 번다고 유세 부릴 생각 말아라.
그동안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꽁으로 먹고 산 주제. 그리고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무렴 우리 영준이가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까봐. 그 순간에도 남편은 방 안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 소리 해도 이리저리 핑계만 댈 뿐이었죠. 아이, 그럼 어떡해. 내가 부엌에만 들어가도 어머니가 난리를 치는데. 아이, 그리고 나도 마냥 놀기만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다시 이직 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남편이 다시 취업하는 날은 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매 순간순간 자괴감이 끌어올랐죠. 오직 딸의 하나만 보며 참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같이 일하던 언니가 사정이 있어 저 혼자 오픈부터 마감까지 도맡아 한 날이었어요. 천근만근 같은 몸을 끌고 집에 돌아오니 딸애는 이미 자고 있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또 속이 뒤집혔지만 뭐라고 하기도 너무 피곤해서 바로 씻고 누웠어요. 장장 14시간을 일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런데 막 잠이 들 무렵 갑자기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와 저를 마구 흔들어 깨우지 않겠어요? 예, 너 뭐하니? 밥 안 차려? 기가 막혔지만 간신히 입을 열어 대꾸했어요. 어머님, 오늘 노인정에서 드시고 오셨다면서요. 아니, 난 먹었는데 우리 영준이는 아직 안 먹었잖니. 얘가 하늘같은 지 서방은 굶고 있는데 어딜 쉬려고? 얼른 일어나서 내 아들 밥 차려야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해도 해도 정도가 있지.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대꾸도 않고 일어나 무작정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딸애만 데리고 며칠이라도 나가 있을 요량이었죠. 그런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더욱더 속이 뒤집혔나 보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군요. 결국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외쳤어요. 그렇게 어머님 새끼 굶는 게 걱정되면 어머님이 좀 차려주시지 그랬어요? 아니, 애초에 저 인간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술 먹는 것밖에 없는데 밥 정도는 자기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어야죠. 제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라서 두 눈을 휘둥그레하게 뜬 것도 잠시, 이내 얼굴을 와락 구기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얘가 어디 시애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지금 너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부리냐? 네, 저 혼자서만 죽도록 일하는데 유세 좀 부릴 수 있죠. 어머님도 저 인간도 도대체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이년이 진짜... 시어머니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남편도 눈치가 보였던 걸까요? 게임에만 정신 팔려있던 인간이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와 시어머니를 말리더군요. 어머니 그냥 둬요. 일하느라 힘들었다잖아요. 저 아까 어머니 들어오기 전에 라면 끓여 먹었어요. 밥 먹었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시어머니의 분노에 더 불을 지피는 꼴이었어요. 금쪽 같은 자기 아들이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더 화를 냈죠. 아니, 라면이 무슨 밥이 된다고... 예, 너 지금 내 아들이 하는 말 들었니? 라면 끓여 먹었다잖아. 마누라 없는 호래비도 아니고 얘가 왜 라면을 먹어야 돼?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제대로 된 밥상 차려내. 얼른!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어머님 아들이 라면 끓여 먹은 게 그렇게 속상해 미치겠으면 스스로 직접 차려주세요. 뭐야? 이게 진짜...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싸움이 길어지자 결국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딸애까지 눈을 떠버렸어요. 졸린 눈을 부비면서 제품으로 파고들기에 얼른 끌어안았는데요. 글쎄 딸의 입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군요. 엄마, 나 배고파. 새별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 말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뭐? 아무것도 못 먹었다니? 오늘 엄마도 할머니도 집에 없었잖아. 평소 제가 일하면 시어머니가 딸의 끼니 정도는 챙겨줬거든요. 근데 오늘 노인정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늦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딸의 밥을 안 챙겨준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애아빠라는 놈은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던 건지 기가 차더군요. 아빠가 밥 안 차려줬어?
아빠는 라면 먹었다던데. 그거 아빠 혼자 먹었어. 난 엄마 오면 준다고. 시무룩한 딸의 말에 야차 같은 표정으로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찔끔한 표정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군요. 아니, 라면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애한테 라면 안 좋잖아. 당신 오면 챙겨 먹이려고 했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서 네 새끼는 쫄쫄 굶고 있는데 너 혼자 그 앞에서 라면을 처먹었다고? 너 정말 인간 아니구나. 짐승도 자기 새끼는 챙겨. 아이, 또 그렇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당신은 뭐 새별이가 내 딸이기만 해? 당신은 뭐 했는데? 너 대신에 돈 벌고 왔잖아. 14시간 동안 엉덩이 한번 못 붙이고 죽어라 일만 했는데 넌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내 딸을 굶겨?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건 오직 딸애한테 아빠라는 존재를 남겨주고 싶어서였는데 이런 아빠라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달려가 남편의 뺨을 연달아 후려쳤어요. 이제 우린 끝이야. 다신 나랑 샛별이 볼 생각 마라. 뭐? 잠깐만, 여보! 놀란 남편이 저를 붙잡았지만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대로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죠. 급한 대로 택시를 잡아타긴 했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망설이다가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원이니? 친정엄마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와락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놀란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고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대략적으로나마 설명했죠. 그러자 엄마가 바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2층짜리 전원주택이었어요. 엄마 새 남편이 돈을 잘 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잘 살고 있을 줄은 몰랐기에 좀 위축이 되더군요. 초인종을 누르려 하자 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엄마 혼자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집에 딸을 데리고 들어가도 될지 판단이 안 서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대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밖으로 나왔죠. 왜 안 들어오고 그러고 서 있어? 얼른 안으로 들어와. 얘가 샛별이구나. 세상에 어쩜 어릴 때 너랑 꼭 닮았네. 심지어 엄마는 손녀마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어 말없이 서 있었죠. 그러자 친정엄마는 저와 딸의 등을 밀며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새 남편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제가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엄마가 얼른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은 네가 불편해할까봐 2층으로 보냈어. 내일까진 안 내려올 테니까 편하게 있으렴. 그냥 지금이라도 내가 나갈게. 그러자 엄마가 화들짝 놀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유, 그렇지 마, 지원아. 엄마는 네가 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도 우리 손녀도 좀 더 보고 싶어. 엄마의 말에 다시금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자 엄마도 그런 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딸애 역시 제가 울어서 그런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엄마가 재빨리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샛별이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했지? 기다려. 지금 뭐라도 좀 만들어 올 테니까. 괜찮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주방으로 달려가 이것저것 반찬을 꺼내고 밥을 차렸어요. 이 딸애는 어지간히도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은 다음 그대로 잠들어 버렸고요. 저는 그런 딸애를 보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해 눈물만 흘렸죠. 그러자 엄마가 제 옆에서 제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 엄마가 있잖아. 그동안 엄마 노릇 못한 거 이젠 할 수 있게 해줘. 알겠지? 솔직히 그 말에 정말 안심이 됐어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기분이었는데 뒤늦게 구명줄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이후 저는 엄마네 집에서 지내면서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곧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버텨서 결국 소송을 해야 했는데요. 자신 있었어요. 요 몇 년 남편은 가장 노릇도 아이 아빠 노릇도 제대로 해낸 게 없었으니까요. 지리한 재판 끝에 당연히 법원은 제 편을 들어줬고요. 저는 무사히 남편과 갈라선 건 물론 딸아이 양육권과 친권까지 가져올 수 있었죠. 그뿐인가요?
재산 분할 때문에 남편은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던 집도 팔아야 했고요. 그 돈을 대부분 다 제게 줘야 했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런데 남편보다 더 지옥불이 떨어진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다름 아닌 시모였죠. 사실 그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뿐이지 기실 시모 집이나 다름없었는데 그 나이 먹고 하나뿐인 집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결국 남편과 시모는 작은 지하 셋방으로 이사가야 했는데요. 남편은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집에 틀어박혀 술만 먹었죠. 그리고 그런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건 더 이상 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시모였죠. 결국 시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른이 다 돼가는 노인네를 누가 써주려 하겠어요.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요. 사실 시모는 장사에 재주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음식 솜씨도 그냥 전향이었고 그보다 더 치명적인 건 성격이었죠. 이 장사라는 게 손님한테 깍듯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천성이 무뚝뚝하고 불친절했거든요. 그런데 천운이라 해야 할지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열어서요. 어찌저찌 먹고 살 정도는 버는 것 같았는데요. 저희 친정엄마 입장에선 그걸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나 봐요. 어떻게든 복수할 기회를 엿보더니 그 가게 건물주를 만나 그 건물을 시세보다 2배는 더 주고 사버렸어요. 대체 왜 그랬냐고 하니 내 딸에게 눈물 나게 한 여잔데 피눈물 나게 해주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하더군요. 결국 친정엄마는 시모와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해지 통보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건물주의 정체를 몰랐던 시모는 이런 법이 어딨냐고 관리인에게 건물주랑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난리를 쳤는데요. 그 자리에 저와 친정엄마가 나타나자 기함을 하더군요. 아니 네가 여기는 어떻게... 시모가 절 가리키며 말을 못 잇자 친정엄마가 앞으로 나서 그 손을 툭 쳐냈어요. 어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너너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해? 누가 못 배워먹은 여자 아니랄까봐. 뭐야? 이 여자가 진짜... 아 됐고 여긴 내 업장이니까 당장 나가. 건물주랑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했다며. 그래서 기껏 행차해줬더니 나가라고? 건물주? 당신이 그 새로운 건물주란 말이야? 그제야 시모의 두 눈이 커다래졌어요. 교활하게 두 눈을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재빨리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다름 아닌 전남편을 부르는 거였어요. 전남편도 저와 친정엄마가 건물주가 돼 나타났다는 소식에 허겁지겁 달려왔죠.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 이게 얼마만이야? 아련한 미소를 지으며 전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얼굴을 맞댄 것만으로도 역겨워 피했는데요. 그러자 시모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저희 엄마한테 그러더군요. 사부인, 이거 참 저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지. 애들이 서로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 헤어지긴 했어도 부부로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갈라서겠어요. 기왕 이렇게 다시 만난 거 애들도 다시 재결합하게 하고 저희도 잘 지내보면. 내가 왜 당신 같은 막대먹은 여자랑 잘 지내야 하는데? 그리고 재결합이라니. 당신 그 쓰레기 같은 아들을 어디다 또 갖다 붙여? 여직 취직도 못하고 지 엄마 등골이나 빼먹는 한심한 종자를. 아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됐고 난 당신한테 이 건물 내어줄 마음 없으니까 이달 안에 썩 꺼져. 누가 우위에 있는지 뒤늦게 깨달은 걸까요? 시모가 황급히 저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멍청하게 서 있던 자기 아들까지 억지로 무릎 꿇렸죠. 지원아,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제대로 못 가르쳐서 너 많이 힘들게 했던 것도 다 알아. 그치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이혼하고 재산도 거진 다 넘기고 벌은 받을 만큼 받았잖아. 이 가게에서 쫓겨나면 우린 뭐 먹고 살라고. 이 가게 내느라 진 빚도 아직 다 못 갚았어. 시모는 눈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가엾긴커녕 소름만 끼치더군요. 그래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벌 받을 만큼 받았다뇨? 그동안 제가 당하고 살았던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좋은 말로 할 때 썩 꺼져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내가 네 앞에 무릎까지 꿇었는데. 당신이랑 당신 아들 무릎이 뭐 얼마나 비싼 거라고? 그깟 싸구려 무릎 꿇는다고 내가 봐줘야 해요? 제 빈정거림에 시모와 전 남편은 울컥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저와 친정엄마는 매달리는 그 모자를 뿌리치고 속 시원하게 밖으로 나왔죠. 이후 시모는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쫓기듯 나갔어요. 가까운 동네에 다시 가게를 열었지만 그땐 이미 맛없다는 입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요. 결국 2달도 못 가 쫄딱 망하고 말았죠. 지금은 남의 집 가정부 노릇을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 하더군요.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뭐 자업자득이니 안타깝진 않아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별 욕심 없이 시작한 식당이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얼마 전에 평수를 넓혀 이전했고요. 하나뿐인 딸도 무탈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친정엄마하고는 여전히 자주 보면서 왕래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난 날을 글로 옮겨 적고 나니 새삼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